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잘 쉬고 충전도 잘 하셨나요? 저희가 주말 동안 이렇게 좀 에너지를 모아오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톱파보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브로드컴 실적 성적표 기다림과 동시에 금요일의 시장의 키포인트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였지만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잘 점검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봐야 할 텐데요. 3대 지수 내림세, 다우존스가 0.48%의 하락폭을 보여줬다는 점 현재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갈 텐데요.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그리고 지난주 리뷰부터 포함해서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국내 증시 개장 점검과 아시아 증시에 대한 개장 준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비롯해서 이 한경 글로벌 TV 채널에 여러분들 채팅으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보죠. 여러분들의 아침을 항상 함께 열어주는 두 명의 새벽 요정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주말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주말에 푹 쉬었습니다. 아, 푹 정말 네. 충전을 잘. 은비 씨는요? 제가 뭐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뭔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고로 제 생일 다음 주잖아요. 맞아. 네. 생일 전야제. 어. 네, 14일이 제 생일이니까 잊지 네. 말아주세요. 아, 다음 주인데 전야제 지금 이제 시동 거는 건가요? 그쵸, 그쵸. 네, 생일 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도 한번 이렇게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좀 준비를 아유, 감사합니다. 해봐야 될 것 미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금요일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볼 텐데 뭐 간략하게만 봤습니다만 예림 씨가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내용 준비했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 수치였죠. 네. 미 노동부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2만 2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7만 5천 건을 크게 밑돌고 말았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거죠. 뿐만 아니라 8월 실업률 역시 4.3%로 집계되면서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S&P 500 지수의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자 금리가 더 빨리 또 더 많이 내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금리를 50bp 내리는 비컷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를 포함해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라면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 증시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또 9월 비컨론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날 미국의 국채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른다면 반대로 국채 금리는 내려가죠. 네. 연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11.3bp 하락한 4.76%에 거래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10bp 하락한 4.08%에 거래됐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도 8.3bp 하락한 3.51%에 거래됐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또 달러 약세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된다면 달러화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달러 인덱스는 이날 97선 중후반까지 내려왔고요. 어제 또 일본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일본도 참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결국 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음 총리가 선출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 국면이 더욱더 안개 속으로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와 또 장기물 국채 가격은 약세를 띌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전일장 2% 넘게 하락하면서 꽤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3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고요. 또 간밤에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13만 7천 배를 늘리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내일장에서도 국제유가 하락세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요일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규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네. 소식들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우선은 S&P 500 편입 편출 종목이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 한 6시쯤에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편입 종목으로는 엠러빈, 로빈후드, 엠코그룹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마켓액세스 홀딩스랑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인페이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습니다. 엠러빈하고 로빈후드는 둘 다 시가총액이 꽤나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네. S&P 500 지수 편입 후보 종목으로 거론이 되었어요. 근데 두 회사 모두 다 과거의 기대가 좀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엠러빈은 작년 12월에 위원회가 워크데이를 편입하고 이 자기는 제외됐을 때 주가가 한 15% 정도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퍼지판다 리서치에서 아예 엠러빈은 넣지 말아라라는 권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난 6월에 분기별 조정에서 빠졌을 때 주가가 2%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엠러빈이랑 로빈후드 둘 다 데려갔고요. 변경은 오는 9월 22일 장 시작 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엠러빈하고 네. 로빈후드가 뭐 예전에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기대감이 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티지인데요. 아.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스트레티지가 이제 편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스트레티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스트레티지가 한 3% 가까이 떨어지면서 32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편입 편출 종목들이 조금 희비가 교차 있는데 그래도 편출된 종목은 주가가 뭐 큰 폭의 움직임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엠러빈과 로빈후드, 엠코그룹 그리고 스트레티지까지 저희가 주가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엠러빈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내림세를 보였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6% 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애프터마켓에서 이 소식을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와우. 앞서 우리 은비 씨가 짚어준 것처럼 좀 재수 삼수하는 그런 그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드디어 합격했구나 이렇게 주가가 좀 맞습니다. 반응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로빈후드 주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저의 화면이 좀 느리게 반응하고 아이고야. 있다는 점. 네. 지금 저희가 로빈후드 주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지. 자, 정규장에서는 역시나 뭐 내림세 보였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이 종목들도 좀 S&P 500과 관련해서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함께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 정규장의 하락폭을 모두 극복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죠. 스트레티지까지 혹시 저희가 주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혼자 기대감 속에서 탈락하게 된 스트레티지는 정규장에서는 2% 올랐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자, 지금 SJ리님께서 엠러빈 로빈후드 시간을 덜덜이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방금 얘기한 이 추이를 좀 확인을 해주셨고 오, 자, 와. 에치펄트님 오글증 파이팅합니다 했는데 오글증이라고 줄이니까 조금 오글증. 느낌이 다르네요. 오글증 귀여운데요? 오글증. 오글증 약간 이런 느낌. 자, 우선 이렇게 또 불러주셨고 뭐 지금 채원이 신개념. 에미네님께서도 뭔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은비 씨 생일 주간을 주간. 준비하는 네, 되게 많이 이 먹었어요. 주말의 마음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진선님께서도 이시바 총리 사임에 대한 이슈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송땡땡님 와 너무 유익한 방송 아우, 느낌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실시간 소통 많이 해주시고 SJ리님께서는 오아글이 더 입에 착이라고 해주셨는데 두 분은 어때요? 오글증 오아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냥 월수금 화목토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월수금은 오아글, 화목토는 오글증. 오아글, 오글증. 그럼 오늘은 오아글. 오아글. 오늘은 오아글, 내일은 오글증. 오글증. 괜찮은 것 같아요.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애프터마켓 장 마감 후에 이슈가 나온 종목 살펴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좀
타격을 입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죠.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 토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애프터마켓에서도 반영이 안 된 소식입니다. 그랬죠. 홍해에서 해저 광케이블 여러 곳이 끊기면서 애저 이용자들이 일부 지역에서 지연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동을 경유하는 트래픽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중동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상황이 변하면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조기 공지까지 하겠다라면서 조치는 조금 확실히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애저팀은 네트워크를 다른 경로로 우회시켜놓은 상태라서 실제로 트래픽은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열리는 장 안에서 네. 주가가 어떤 폭을 보일지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전에 빨리 수습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빨리 될 해야죠. 텐데.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우선은 뭐 정규장에서는 2%대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 때문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당연히 시점 때문에 아닌데 아무래도 오픈 AI 소식 때문에 좀 이런 긴장감이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저희 예림씨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저희는 은비 씨와는 잠시 후 메가캡 특징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월가 IB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는 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리고 실적 시즌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월마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월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발표했던 실적을 언급을 좀 해줬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약 3분의 1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죠. 당시 2분기 매출은 예상은 웃돌았지만 조정 EPS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당시 월마트 CEO는 가격 인상이 아닌 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관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재고를 채우고 있어서 순이익이 4분기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데 네. 판매 과정에서 남기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월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마트의 점유율은 물론 수익성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제 또 9월이잖아요. 네. 9월이 되면 미국에서는 뭐가 시작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9월 뭐 하는 달이죠?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요. 9월이면 이제 학교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죠, 미국은 네. 9월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방도 사야 하고요. 노트나 문구류 판매도 늘어나겠죠. 또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캐나다 학교는 좀 점심을 싸가는 경우가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도시락을 싸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좀 더 이 도시락에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네. 비선 제압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 좀 메뉴도 맞습니다. 다양하고 네. 그러면 좀 월마트로 달려가서 쇼핑을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이번 달에 새학기 시즌의 특수를 맞아서 월마트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가 됐다는 점, 의견이 유지가 됐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여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게 좀 키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블랙파솔님께서 예림캐스터 역시 잘하네 믿고 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희 유튜브 믿보예. 채팅이 잠시 아까 네. 50명을 돌파했었거든요. 접속자. 금요일에 비해서 또 확 상승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선님께서 유진짱이라고 하트 보내주셨고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아침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러니까요. 한 주의 출발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저희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 저는 좀 생소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좀 생소했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 의견을 보면서 알게 된 종목인데요. 바로 덜루스 홀딩스입니다. 통화명 DLTH인데요. 네. 미국의 의류 기업인데 아주 편안하고 튼튼한 옷을 만드는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노스페이스와 비슷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그러게요. 네, 베어드가 덜루스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가는 $2에서 $7로 높여 잡았습니다. 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11%나 뛰어넘은 건 이야. 물론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보면 3달러로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총 이익률도 예상치보다 17%나 좋게 나왔는데요. 프로모션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좀 더 좋은 걸 선정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끈 게 이번 호실적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새학기 시즌이 시작된다고 네. 했잖아요. 9월이면 이제 가을이니까 캠핑이랑 낚시 시즌도 너무 시작이 좋다. 되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네.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 그 매출이 늘어날 요인도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매출 추이를 보면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7% 줄어든 상태라 이 점은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난주 주가를 보면 5일 안에 60% 넘게 상승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이 꾸준히 이 주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덜루스 홀딩스 굉장히 튼튼한 옷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점 체크해봤고 캠핑, 낚시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너무 진짜 좋아요. 좀 계절이 맞아요. 바뀌는 저희 옷도 가을 같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확실히 그러게요? 컬러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가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죠. 지금 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은 잠깐 들어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방송하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게끔 가을 얘기 호기심 방송. 자극용. 지금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출근 시간 듣기 완전 굿이라고 하시면서 극찬. 입소문 나나 봅니다. 라고 감동이에요.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아. 정말 앞으로도 또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힘내주세요. 네, 그만큼 저희도 멋진 방송으로 좀 화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월가에서 주목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정말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가 가장 강해지는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느 맞습니다. 쪽으로 저희 시선 돌려볼까요? 네, 이번에는 종목 말고 네. 금선물에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금선물 가격부터 일단 짚어보면요. 금, 현물 그리고 선물 가격이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5%나 상승했는데요. 일단 금선물 가격을 보면 전일장에서 지금 전일장 주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제금 계속해서 가파를 오름세 전일장 가졌죠? 보면 1.29% 상승한 3,6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비컷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번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선물에는 연일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 연준의 독립성까지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선물은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권에서 금으로 옮기게 된다면 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와우.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외신들 헤드라인을 보면 금선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금값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요. 바로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두 가지 ETF를 제안했는데 네. SPDR 골드 쉐어즈 그리고 iShares 골드 트러스트 ETF를 추천했습니다. 두 가지 ETF를 좀 비교해 보자면 SPDR 골드 쉐어즈는 세계 최초의 금 ETF이자 가장 규모가 큰데요. 운용 자산이 600억 달러 규모더라고요. 또 금의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서 금 가격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서 금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좀 맛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그만큼 많습니다. 반면에 iShares 골드 트러스트는 운용 네. 자산인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라 아직은 SPDR에 비해 거래량이나 유동성 부문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더 주목받을 수 없을 텐데요. 다만 금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금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르고 또 언제까지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자신은 금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금을 투자할 경우 전체 자산이나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3% 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금 투자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부터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을 꼭 지키자라는 부분까지 네. 우리 예림 씨가 잘 짚어줬는데 두 가지 ETF, GLD 그리고 IAU입니다. 모두 이 금값 고공 행진과 함께 52주 고가 경신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지금 이 채팅방에서 천국소년님,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금 사라 했제라고 채팅 남겨주셨고 지금 저희가 아까 SJ리님께서는 두 아나 텐베거 픽도 궁금 이렇게 또 투자 관점을 궁금해해 주셨는데 가능한가요? 정말 네.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그쵸? 우선은 네. 월가 네. 아이비들의 시선을 좀 살펴봤고 저희가 이제 방송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다 보면은 내용 듣다 보면 좀 우리 예림 씨, 은비 씨의 어떤 이런 애착이나. 애착 종목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엔 메가캡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메가캡 특징주 살펴볼 종목은 자, 사실 빅테크들이 참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어떤 네. 소송, 벌금 이런 이슈들을 어, 좀 마주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번에도 좀 아쉬운 소식이 나온 종목이 있죠. 네, 바로 내일 모레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일 모레죠. 네. 애플 신제품 공개가 현재 시간 9월 9일인데 그 주인공 애플이 지금 소송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런스 AI라는 회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애플이 자사 기술, 그러니까 텍스트 입력이나 음성 명령 기술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무단으로 가져가서 썼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런스는 손해배상과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소송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 2명이 나섰는데요. 애플이 본인들의 책을 허락 없이 AI 훈련 데이터로 썼다고 하면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단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바로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리서치 회사인 모펜나단슨이 애플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매도였거든요. 네. 이번에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25달러, 현재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투자 의견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거다라는 이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네. 대신에 중국 안에서 할인 정책도 있고 관세도 면제가 됐고 구글과의 결제 협력 유지 같이 이렇게 굵직한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네. 실적이에요. 애플의 애플의 인도 매출이 지난 회계연도에 약 90억 달러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이 여전히 주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맥북 판매도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3%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지금 애플 뭐 주가는 보합권에서만 움직였지만 지금 인도 시장에서 또 그쵸.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은비 씨가 뭐 강조해 드렸지만 정말 현지 시각으로 내일, 그러니까 모레 그렇죠. 가 되죠. 우리는 이제 아이폰 이 신제품들을 곧 만나보게 될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애플이 정말 얼마나 시장에서 떠오르는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떨려요. 네, 그러니까요. 좀 어떤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드는데 반격을 쓸 수 있을지.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맞아요. 종목 바로 알파벳, 구글을 좀 볼 텐데 지난주에 이제 이 크롬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말 탄력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뭐 정규장에서 또 한 번 오름세 보이면서 최근에 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1%대 강세 정규장에서 보였는데 하지만 또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네, 구글이 이후로부터 29억 5천만 유로, 미화로 따지면은 34억 달러가 조금 더 넘는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에 글을 직접 올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도 이 문제를 직접 EU에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겠다 이렇게
약간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이 조항 자체가 미국 무역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외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구글은 벌금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EU 쪽에서는 네.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분할 같은 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금 압박을 했어요. 근데 참고로 이번 벌금은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월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EU 내부에서 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알파벳과 지금 유럽에서도 EU에서도 좀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한편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 대신 화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그렇죠.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목소리를 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역시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다 보니까 시장의 네. 주인공이 많았다는 생각이 근데 본격적인 듭니다. 주인공이죠, 뭐. 네, 진짜 주인공 진짜, 브로드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브로드컴 금요일장에 참 탄력이 놀라웠는데 바로 주가가 네. 저희 화면 뜨는 대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정규장에서 9%나 와우.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가 아마 금요일 방송에 이 속보 CNBC의 빨간색 한 줄이 뜨면서 미스테리한 고객이 있다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베일이 벗겨진 것 같아요? 베일이 벗겨져 버렸어요. 사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실적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가장 중요했던 게 미스테리 고객 A와 100억 달러 규모의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소식이 안 나왔는데 일단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 주가가 9% 넘게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가속기 칩을 함께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브로드컴은 2026년 내년부터 맞춤형 AI 가속기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호크탄 CEO가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고객 이름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 고객이 바로 오픈 AI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탄 CEO는 또 이제 내년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 물량이 출하될 것이다라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픈 AI는 최근에 컴퓨터 성능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칩을 먼저 내부에서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서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오픈 AI가 이 자사 모델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 넘게 뛴 반면에 엔비디아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은비 씨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가가 힙이 교차하는 그런 네,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뭐 어떻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확실히 브로드컴의 지금 채팅창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소님은 구로드컴, 엣지펄트님 아싸 브로드컴, 킹로드컴, 간로드컴 지금 다 쏟아지고 계신데 네. 좀 많이 반기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반겨주고 계십니다. 채원이 에미네님도 와 브로드컴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탄력 계속해서 지켜갈지도 저희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역시나 또 빅테크 중에서 정규장에서 탄력 보여줬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참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쵸. 호재가 나오면 무조건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줄 초대형 보상안을 주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나 사업 성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가 발행 주식의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를 전부 다 달성한다면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서 최대 29%까지 올라가고요. 회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머스크가 월급이나 보너스는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전기차, 로보택시, AI 로봇 판매 같은 사업 성과와 수익성 지표에 따라서 주식으로만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머스크는 본인 SNS죠. X를 통해서 네. 테슬라의 새로운 반도체 전략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AI5라는 칩의 설계 검토를 마쳤다라고 올리면서 기존에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아키텍처, 한마디로 칩 설계 구조죠. 이거를 하나로 또 통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재가 한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AI5는 엄청난 칩이 될 것이고 AI6는 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가 될 거다. 굉장히 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정규장에서는 3.64% 아주 좋은 숫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를 떠나 5월이었나요? 봄에 네. 회사로 돌아오고 나서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한 번 이사회도 신뢰를 보태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본업에 집중해서 본업 잘하는 그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해 보고요. 저희는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속보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가 좋다면서 이 현대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는 좋다. 이 현대차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 때문에 오늘 현대차나 주가 흐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지 잠시 후 국내 개장 점검에서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이어지는 뉴스가 있으면 방송 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메가캡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이제 스타벅스인데 네. 제가 이걸 오히려 중국 이슈에서 먼저 한 번 또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같은 내용일까요? 그런데 조금 포커스가 다르니까요. 그쵸. 무조건 네. 봐야 합니다. 네, 지금 스타벅스 중국 사업을 두고 인수 경쟁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입찰자들이 나서서 이 사업 가치를 최대 50억 달러로 평가한 제안을 낸 건데요. 규모로 보면은 최근에 이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팔아넘긴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스타벅스는 이미 약 10곳의 잠재적 인수 후보들에게 9월 초까지 구속력 없는 입찰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력이 없는 입찰이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1차 제안 같은 거예요. 아직은 본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곳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칼날, EQT,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 프리마베라 캐피탈 같이 이렇게 엄청 유명한 갑자기 네. 웃으시죠? 이름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발음이 길어요. 너무 좋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모펀드도 있고요. 이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인캐피탈, KKR 같은 글로벌 투자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 IT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전 알고 있어요. 예림 씨 한번 전 맞춰보실래요? 모르겠어요. 네, 어딜까요? 그거죠. 텐센트예요, 텐센트. 텐센트까지 이렇게 후보군에 포함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1.82%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중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 체크해봤는데 자, 채원이 에미네님께서 스타벅스 궁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정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종목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친절하게 저희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도 함께 체크해드리니까 이 점도 앞으로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천국소년님께서는 어딜까요? 이 은비 씨의 멘트 함께 따라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메가캡 특징주는 좀 제약사들 살펴볼 텐데 사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GLP-1 제제에 대한 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키포인트였는데 맞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미국 FDA가 이번에 GLP-1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해외 제조업체 명단, 이른바 그린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FDA가 뭐라고 했냐면요. 환자들 중에 승인받지 않은 조제약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결국에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30곳이 넘는 제조업체가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고도 하나 덧붙였는데요. 네. 만약 이 리스트에 없는 업체가 만든 원료라면 미국으로 들어올 때
통관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나왔는데요. BMO 캐피털은 이번 조치가 조제약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브랜드 약품 공급과 상관없이 품질 기준만 충족을 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의 조제 제품은 허용이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경계감에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동반 약세 짚어주셨는데 일라이릴리가 정규장에서 2%대 내림세 보였고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정규장에서 거의 2% 가까이 1.62%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캡 특징주 은비 씨와 함께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동안 두 분이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전해주신 동안 이 실시간 채팅 동접자 수가 6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박수! 박수 한 번 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네. 지금 오늘 인사 한번. 가파른 성장세. 네. 네, 감사 인사 한마디씩 할까요? 아, 한마디씩이었군요. 네, 한마디. 딱 한마디입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최고, 최고. 예림 씨는요? 네, 원래 월요일에는 좀 시청률이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쵸? 오늘은 전일장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와, 박수! 진짜 최고! 네, 진짜 맞아요. 에스테이리님께서 박수 치는 거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함께 웃어주셨고 진선님께서는 60명, 100명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이 기세라면 이번 주 안에 저희 100명 도전 너무 해보고 싶다. 감동인데요? 있을 것 이런 같은데요? 마음이 그 드는데 100명 돌파한 PD님이 뭐 선물 사주시려나? 오. 듣고 계실 것 하신다는데요? 같습니다. 네, 100명 돌파를 향해서 또 네. 열심히 달려보시죠.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은비 씨에 이어서 이제는 예림 씨와 함께 우리 시장의 이슈 체크해 볼 텐데 고용 보고서 도대체 어쨌길래 시장이 뭐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 데이터도 좀 수정이 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 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일장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였는데요. 수치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달 대비 2만 2천 건 증가에 그쳤고요. 또 실업률은 4.2%에서 4.3%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예상치가 7만 5천 건이었으니 4분의 1 수준에 그친 거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8월 비농업 일자리 자체만으로도 사실 고용시장에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점이 증명됐는데 지난 6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14,000건 증가해서 13,000건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또 원래 신규 채용은 없어도 해고도 없다는 게 이 고용시장의 화두였는데 실업률마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번지게 됐습니다. 고용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6개월 이상 실업자 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스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원래 비농업 일자리 수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번 달에 금리가 내릴 거라는 확률은 100% 육박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금리를 25bp가 아닌 50bp나 내리는 B컷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요. B컷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번 달에 8%, 또 다음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확률은 72.6%로 나와 있는데요. 네. 글로벌 IB들 중에 유일하게 올해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 전망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해 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 전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그리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케빈 허시 전 연준이사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를 세 명으로 이렇게 추렸습니다. 마침 케빈 해시 위원장이 이번에 나올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반응이 공개됐는데요. 확실히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노동통계국이 한 달 뒤에 고용 지표를 수정하게 될 때 7만 건을 상향 조정한 적이 있다며 이번 고용 지표도 반드시
반드시 상향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비농업 고용지표 벤치마크 수정치가 발표되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실제 고용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건데 이걸 이유로 좀 들면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매번 수정되는 건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실제 고용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예림 씨가 준비한 화면과 함께 이번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전망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사실 뭐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bad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나빴길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점검을 해볼 거고요. 자, 불사한자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 시각마다 피곤한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정말 다들 대단하세요. 라고 이렇게 전혀 또,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피곤할 정말 리가 힘이 나요, 막. 여러분들의 응원만 네. 있다면 저희는 정말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천국소녀님 고용지수가 충격이었고용 이렇게 라임까지 함께. 고용지수 충격 고용? 오. 합격입니다. 네. 네.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 텐데 잠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얘기하면서 오픈 AI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거든요. 좀 도대체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 건지 싶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왜 이렇게 AI 인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분석하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나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 AI가 2029년까지 1,150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조 와. 원이나 되는데요. 네, 올해만 해도 벌써 80억 달러를 썼어요. 약 10조 원이나 썼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요. 바로 서버 사용료와 데이터 센터 비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은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이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바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렇게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건 오픈 AI뿐만이 아니죠. 최고의 엔지니어를 데려오기 위해 메타, 애플, 구글 모두 서로의 인재를 탐하고 있는데요. CNBC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워낙 AI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십억 원은 오히려 작게 느껴지는 거죠. 또 인재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챗 GPT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AI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는 전문가들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아나운서 친구들 보면 건너 아는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갖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AI에서 각광을 받는 사람들 자체가 적으니까 제3자가 보기에 기업들이 AI 인생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AI 경쟁에서 이겨야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제약 바이오부터 은행 광고 시장 뭐든지 앞에 AI가 붙으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기업들은 이 AI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는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오픈 AI 샘 얼트먼 입장에서는 아예 팟캐스트에 나와서 메타가 우리 인재를 뺏어가려고 한다, 막 사냥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시장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한다면 AI 공부를 하는 게 맞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AI 인재 전쟁이 왜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 AI의 어떤 비용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예림 씨가 친절하게 체크를 해줬고요. 저희는 특징주 이어서 마저 살펴보죠. 자, 사실 미국에서 원전주는 이 상승 흐름이 좀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클로가 좀 반격을 가져갈 수 있을지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자력 회사 오클로가 미국 테네시주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공장 자체가 조금 좀 특별한데요.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원래는 그냥 버리잖아요. 잘 개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연료로 재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최대 16억 8천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름하여 이 원자력 연료센터라는 사업의 1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장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승인을 얻고 성공적으로 가동된다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공장이 운영되는 사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클로는 공장 가동 시점을 2030년대 초반쯤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0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진 않았는데 회사는 이 시설을 통해서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이 자사가 개발 중인 오로라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이 오로라 고속로라는 네. 원자로에 쓸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장에서도 강보합권,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오래 두고 볼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클로 네. 내용 봤고, 자, 그다음 만나볼 종목은 뭐 종목명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생소하죠. 있는데 이 기업의 제품 라인업을 보면 뭐 우리 일상에 너무나 스며들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딘가요? 맞아요.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네. 머리가 아플 때 뭐 먹죠? 저번 주에도 먹었습니다. 타이레놀. 타이레놀이에요. 네. 이 타이레놀의 회사가 바로 캔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임산부의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발생을 연결하는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요. 이거는 임산부에게도 흔히 안전하다고 권장되는 네. 몇 안 되는 진통제이자 해열제예요. 사실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많다고 수밖에 해요. 없죠. 근데 권장되는 약물이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연구에서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은 자폐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의료진 다수는 여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연구들 사이에서 이런 연관성에 의문을 던지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에 이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한 제약사 캔뷰는 이미 같은 문제로 수백 건의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에 연방법원이 캔뷰와 다른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이 전부 다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뷰 측도 역시나 이제 좀 성명을 냈어요. 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믿는다라면서 약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9.35%, 애프터마켓에서는 0.11%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52주 저가를 새로 쓴 캔뷰에 대한 내용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기된 문제도 너무나 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근거들을 잘 쌓아서 반격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내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이 방송 며칠 차냐라고 서로 질문들을 하시고 뭐 6일 차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네. 우선님께서 이런 건 좀 재난 문자로 알려주세요. 인생 6일 손해봤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함께할 날이 더 너무 기니까요. 많죠.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자, 은비 씨와 함께 특징주 이어서 체크를 해봐도 될까요? 자, 지금 리비안 내용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내년에 조금 더 저렴한 SUV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수를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규모는 전체 인력의 1.5% 미만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리비안에는 약 15,0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대변인은 이 새로운 SUV인 R2 모델을 준비하면서 운영을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상업부문, 그러니까 영업이나 판매 쪽에서 일부 변화를 주게 됐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규장 안에서는 3.72%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주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로 리비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접자 수 50명에서 출발해서 또 60명까지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주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67명이에요. 전고점 돌파했어요. 와, 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오늘 네, 아침. 인사를 제가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소식은 빠르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 텐션 매일 아침 함께 해주시고요. SJ 리님께서 김선영 대표님 브로드컴 테슬라 시각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네, 두 분, 70명 돌파하길. 네, 70명 돌파까지 가보겠습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지난 금요일장 이후에 나왔던 소식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번 주 증시를 대비하는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자, 오늘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대표님 출연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영상 클립이 올라가잖아요. 네. 조회수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네. 저 안 봐가지고, 저 일부러 안 봐가지고. 일부러 안 보셨어요? 네, 이게 또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바로 네. 선하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한테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그 전에 저희가 미국 선물 시장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인메이커님께서도 선물은 그나마 오르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진섭님도 미 선물 현재는 좋은데 이시바 총리 사임이 어떨지라고 이렇게 또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현재 3대 지수 선물에서는 강보합권 흐름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장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어찌 보면 한 주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경계감을 늦출 수가 없는 네.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B컷까지 될 수도 있다고? 이거 조금 생각보다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도 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올해 한 2번 만나봤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단 제 기존 예상과는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이제 베이비 스텝 25bp씩 2번 정도를 예상했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가 사실은 이제 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잘 나오는 거 못 나온 거 섞여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뭐 나오면서 의미부여 또 하기 시작했죠. 뭐 4년 만에 최저치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상한 또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다. 오바고요. 그건 좀 너무 오바된 부분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연준도 미국도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수출 수입이 좀 달라지면서 지금은 되게 정신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만큼은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평소에 어떤 노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조금 지표는 나빠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오자마자 이제 미정부에 일단 불필요한 직원들 다 쳐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랬죠. 때마침 지금 각 기업들도 보시면은 인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 사실- 시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한참 시작될 때 테슬라가 원탑 달릴 때도 루시드 리비안 뭐 테슬라 계속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직원이 네.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AI로 넘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직원들 데리고 올 때 몇 천억씩 베팅하면서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고 이동이 많이 잦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이 경제 지표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이 협상, 이 각국의 어떤 관세들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조금 뭐 업종별로 좀 달리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가 좀 네.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여가지고 사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2, 3년 전 인플레이션 되게 심했을 때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되게 의미 부여 많이 했거든요. 다들 뭐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일단 밑에 베이스를 깔고 분석을 많이 해서 났었죠, 사실. 다 틀었죠. 네. 근데 그렇게 소비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소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를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팩트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 침체만 하더라도 뭐 다 침체 온다 했는데 우리나라 저기 그 강남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 찍어버리고 네. 여행 갈 때마다 인천공원 바글바글 하고 있고 그쵸, 맞아요. 저 명절날 갑자기 어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없죠. 네, 이렇게 소비가 좋은 상황에서 아, 경기 침체요? 미국이요? 글쎄요, 저는 또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요. 괜히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괜히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베이비컷 2번을 전망을 하고 계셨고 지금 뭐 인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이렇게 인재 이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포인트. 경기 침체는 오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마침 새벽에 스카페센트 장관도 8월은 뭐 원래 어지러운 시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을 일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는 뭐 시작된 거는 진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느 쪽으로 시선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업종, 종목 이런 방향성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명확했죠. 누가 보더라도 금리 인상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금리 인하기였는데 금리 인하기는 너무 뻔하죠.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자금을 사실 땡겨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M7 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애플 빼고 아무나 다 매수하시라고. 맞아요. 네, 얘기해 그 말씀 주셨죠. 그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였었고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리는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종인데 아무 자금 조달이 좀 편해지겠죠. 거기 더하기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빅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제약들이 라이센스가 마감이 되면서 그 라이센스를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올 수 있어요. 그 복제약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같이 어. 겹쳐서 봤을 때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관세에 대해서 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관세 딱히 그렇게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은 그냥 매수 다 하셔도 될 것 같다. 특히 뭐 M7 위주로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뭐 잘 알려진 기업들 매수해가지고 난 텐베거 먹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일단 포트의 대부분은 좀 원래 잘 갔었던 애들인데 좀 쉬고 있는 애들 위주로 포트를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미 뭐 던지고 있잖아요. CEO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이사회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M7 위주로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애들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 뭐 지난 주말에 조금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속보로 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더라고요. 현대차랑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사이 좋기 때문에 뭐 큰일 없을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리고 그게 원칙대로 가면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일하는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뭐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중국 보고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체 우방 국가인 한국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이 무역 협상을 시작한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한테 다 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보여주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시나 또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품으셨을 걱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M7에서 애플 빼고 다 이 코멘트는 지난주부터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엔비디아, 테슬라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잠시 국내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장 전략, 개장 상황 확인을 해보고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소폭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금요일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가 강보합권 상승 마감, 코스닥은 조금 더 폭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상승을 좀 더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비슷한 양상으로 출발이 대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도 조금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제 자민당 총재와 관련해서 이제 선출 작업이 시작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일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일본이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좀 탄력을 받으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었지만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9월 8일 월요일 우리 증시 바로 출발합니다. 자, 개장됐는데 오늘 과연 소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됐던 가운데 지난주에는 잠시 들어왔다가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이 수급의 향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관망세가 조금 짙었던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 오르면서 3,209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5% 현재 816선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88원 선 기록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미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 때문에 걱정이 좀 크셨을 수도 있는 부분들,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현대차가 1%대 내림세 21만 7,500원 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8시 반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 내놨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삼성전자 0.86% 오름세 7만 100원, SK하이닉스는 1.65% 강세 27만 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1%대 약세 속에 33만 8천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 비롯해서 뭐 하나오션도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점검해 보시죠. 알테오젠 오늘 1%대 상승불 켜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내림세로 출발했다가 이 오후장 가면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상승 탄력 이어가는 알테오젠 48만 3,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로는 1%대 내림세, 파마리서치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도 리쥬란 주사를 막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2%대 강세 보입니다. 자, 일본 시장 현재 지수가 집계됐는데요. 0.86% 오름세로 거래 출발합니다. 43,386선 기록을 하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을 조금 하나의 과제를 풀어냈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을지 엔달러 환율은 147엔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일본 시장도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거래 시작하는 가운데 일본 시장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강한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는 1%대 내림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국내는 오늘 소폭의 상승 흐름, 금요일장과 비슷한 모양새를 일단은 이어가는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주셨을 때 엔비디아를 오타니 쇼헤이에 비유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강하게 떠오른 게 브로드컴. 네. 이제 채팅에서도 저희 구로드컴, 네. 간로드컴 이렇게 하고 계신데, 브로드컴의 위상은 그럼 좀 어디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보통 범용 자동차라고 그냥 이제 단체로 찍어내가지고 팔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사람들의 니즈가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커스텀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그쵸. 스티치라든지 내 이름 박는 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찍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 가져가 이건데, 이제 각 기업들이 보면은 각자 이제 AI를 발전시키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칩도 필요한데 조금 우리한테 좀 맞춤형 반도체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딱 나온 그 방법이 두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한테 맞는 거 한번 개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걸 가져오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범용이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스템과 맞지 않으면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걸 한번 자체적으로 맞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게 뭐 돈 적당히 붓고 뭐 1, 20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1, 2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 좀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없나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뜨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 시장을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면은 페라리 같은 게 많이 팔립니까? 아니면은 일반 범용차가 많이 팔립니까? 기본적으로 범용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찍어내서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차가 많이 팔리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맞춤형을 필요해 그러면은 사실 그만큼 코스트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업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난 좀 우리한테 맞는 반도체를 사겠다 하든지, 아니면 범용으로 그냥 맞춰가지고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걸 개발하겠다 하든지, 일단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어려울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커스텀 자동차가 뭐 많이 파는데 해가지고 그건 또 그들의 고객층이 따로 있는 거고요. 범용을 또 이용하는 고객층들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도 커스텀을 해요. 합니다. 엔비디아 자체도 이제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그걸 못하는 걸 브로드컴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브로드컴은 튀겠죠. 근데 엔비디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일단 브로드컴은 그냥 같이 매수하시는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뭐 대체는 제가 봤을 때 못합니다. 라인업에 함께 올리면 좋지 네. 대체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아닙니다. 라는 점 확실히 구별해 주셨고, SJ 리님께서 사실 네. 대표님 오시기 전부터 네. 브로드컴과 테슬라 씨가 궁금해요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지금 브컴의 커스텀의 비유 캬 하시면서 엔비디아 믿고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사실 뭐 시장에서 저희가 뭐 기사를 볼 때도 시장에서의 해석이 네.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세에 대해서 뭐 브로드컴이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빠졌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어쨌든 그냥 건강한 조정인가요? 자리를 찾아가는 중인 걸까요? 사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호퍼 버리고 있어요. 이제 호퍼 모델이고 블랙웰이 있고 그리고 루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빈을 발표한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그 레거시로 들어가 있는 이 호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진 않겠죠. 관심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이걸 블랙웰로 넘겨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해야 될 건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이 화난 거예요. 우리한테 블랙웰 파는 것도 아니고 호퍼를 우리가 무슨 분리수거통이냐 이렇게 해서 중국이 화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 가지고 이제 과도기적 구간이에요. 제품이 군이 바뀌는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게 대체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뭐 하락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저희는 M7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애플 빼고요, 얘기해 주셨으니까 찬스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조금 이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사회가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한테 할 거 다 해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또 패키지를 제시했죠. 네. 8배 시가총액 올리면 이제 1,400조인가요? 오, 진짜 뭐 조만장자 되는 건지 네, 사실 근데 싶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패키지. 그때도 이제 한번 해봐라라고 던져놨는데 그 이사회는 이거는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빠른 시기에 그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주주 한 명이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못 주겠는데라고 딱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이게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특정 주식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 소송 못 걸기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이사회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자꾸 떠난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테슬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죠.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비아디 얘기하면서 비아디는 중국에서 보조금 없으면 거기는 당장 망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그때는 제가 엄청 비판을 받았었는데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비아디 이제 판매하는 이제 판매처들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승자가 결국 테슬라가 됐다. 그 지금 모델 Y 롱 모델이요? 없어요. 다 없습니다. 팔렸다면서요? 네, 다 팔리고 네. 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뭐 당장 뭐 비아디 같이 얘기하지만 유럽도 여전히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도량 자체가 봤을 때 인도량만 많으면 뭐합니까? 100대 뽑으면 98대 자기들이 쓰는데 중국의 인도라는데 근데 테슬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인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 플레이에 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 나온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유럽에서 뭐 테슬라는 40% 급감하고 중국은 몇 배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그 두 개 인도 차이 겨우 3,000대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로 보고 네.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런 팩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드디어 뭔가 일론 머스크도 이제 불필요한 정치 활동을 멈추고 그쵸? 돌아와서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손 내밀었잖아요. 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 개선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테슬라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뭐 네. 올 상반기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약간 환승연애처럼 다시 좀 화해하는 그런 기류도 보이고 있고 이제는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테슬라도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국내 증시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어쨌든 개장 직후에 비교해서는 조금은 둔화되는 반면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상승불을 켜면서 43,568선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삼성전자가 1%대 오름세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27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채팅에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사고 싶은데 미장에 올인해서 시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일단 그대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주주 장도세 문제를 맞아요, 그 9월 얘기. 달에 이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에 결론을 냈겠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결론을 그렇게 오래 지을 만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시다가요. 50억이 유지가 되면은 조금 수익 나신 거 파신 다음에 이제 국내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환율 상황 괜찮거든요. 원화로 바꾸기 괜찮으니까 일단 계시다가 뭐 굳이 밑에서부터 계실 필요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미국 밸런스 맞추고 계시고 수익이 나신 거 있으시면 50억 확정된 거 보시고 나서 무릎쯤에서 매수하셔도 문제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장과 미장을 비교해서의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시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S&P 500 지수 편입 편출 종목들이 결국은 결정이 됐고 여러 번 좀 고배를 마셨던 엠러빈과 로빈후드도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수 편입 그 당시보다는 이렇게 소식이 확정이 됐을 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는 이제 그 당일도 있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에 로빈후드가 들어간 거는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걔 넣어주면 안 돼요. 왜 S&P 500에 넣죠, 걔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회사가 본업이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본업은 어떻게 하는지, 본업보다 사실은 핫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영업 외걸 잘하면 뭐 합니까? 영업 내를 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그 화폐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사실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본업 못하는 기업이고 본업 외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은요 넣으면 안 된다 봅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이 역사가 긴 S&P 500 지수에 대한 뭔가 좀 저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본업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잘 되게 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거 가지고 이슈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일단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지는 일단 당분간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 뭐 투자하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사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기업이 본업을 잘해야죠. 사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하는 투자 전략의 어떤 큰 원칙 하나는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업을 잘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국내로 조금 눈을 돌려서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좀 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도 아마 지난주와 비슷하게 좀 조심스러운 흐름 짙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 방송 나왔을 때부터 계속 똑같이 느끼는 거는 이제 힘이 없어요. 장시장 자체가 계속 힘이 없고요. 뭐 이걸 겨우겨우 이제 장 막판까지 버티냐 못 버티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다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살짝 미국 이슈가 있는 기업들 좀 쉬긴 쉬는데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들 오히려 밀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양쪽 레버리지가 둘 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막 대주양도세 이슈 계속 얘기를 하냐라고 뭐 하시겠지만 그것 때문이 맞아요. 왜냐면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상법 개정 1, 2, 3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응원했거든요. 해야 돼요. 그건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별개로 이제 노란봉투법까지도 오케이. 난 중립 기업. 이제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기다렸는데 대주주양도세, 거래세 인상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코스피 진짜 4천, 5천 만들고 나서 5년, 10년 후에 그때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각국이 뭔가 좋은 정책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것만 갖고 와요. 그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양도세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장기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잖아요. 방식 자체가 회사한테 주식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양수하고 양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탁 옆으로 튀어버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우리나라 증시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상법 개정 1차 통과될 때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죠. 2차, 3차 그 내용들 기업들한테는 되게 싫고 뭐 그거 가지고 기업들이 상장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상폐하는 기업들은요. 상폐하라고 하세요. 재상장시켜주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주주들을 그렇게 봤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고 외국인들도 그거 가지고 그 10억, 50억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외국인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라는 말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확실히 뭐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 흐름을 봐도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정말 힘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 계속해서 대표님의 관점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일본도 뭐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 뭐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세요? 근데 뭐 이미 일본에서는 이제 이시바 총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간 상황이었다. 네,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지지율을 잃었기 때문에 그쵸. 정리하려면 빨리 정리하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 이런 네. 느낌을 보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수순. 자, 오늘 뭐 시장의 반응도 아마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물가지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미증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밀리는 2차 전지 이런 기업들 있죠. 네. 현대차, LG엔솔 이거 밀렸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냥 명확해요. 지금은 M7 중에 애플 빼고 다 매수 가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슈몰이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잘 꾸려놓으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우리가 테슬라 얘기도 했고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이슈 중에 이 두 기업의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정말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서 더 매수를 하시거나 투자를 늘리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브로드컴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네. 카테고리가 다르지 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고객을 뺏어간다? 엔비디아가 사실 이거를 커스텀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말도 안 되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 내에 뺏어간다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부터 나온 이슈들이 엔비디아의 위상을 흔들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고 국내에서는 지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빠질 때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 0.58% 내리면서 34만 1,000원 선에 현대차는 1%대 약세 흐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오늘 시장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도움 말씀에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부터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채팅에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에게도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자, 애플 빼고 다 유행어다. 실수로라도 애플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 M7과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김선영 대표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지금 SJ리님께서는 심천 급등했던데 궁금해요라고 이 중화권 증시 궁금한 부분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화권 증시로 눈을 돌려서 자세한 내용들 만나봐야겠죠.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 전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아침까지 좀 술을 마시다가 젊으니까 그래요? 다르다. 오랜만에 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 혹시 나 첫 방송 일주일 했는데 좀 마셔야겠다 축하죠.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솔직한 매력이 돋보이는 우리 서희 씨와 저는 또 하림 씨랑 좀 비슷하게 보냈거든요. 네. 하루는 누워 있어야 되는구나 그쵸. 라는 걸 느꼈는데 조금 세대 차이를 지금 느꼈습니다, 서희 씨. 지금 차라리 누워 있었다고 할 걸. 자, 저희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편안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저희 방송만의 매력입니다. 또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소통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함께 웃어주시면서 천국소녀님은 빼갈 드셨나요? 이렇게 빼갈 질문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실제로 중식도 좋아하시나요? 중식, 중국 술 이런 것도? 너무 없어서 좋아요. 못 먹죠. 맞아. 맞아요. 정말 요즘에 또 맛있는 메뉴들도 많고 다양한 술도 많고 그런데 중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 됐네요. 자, 빨리 지금 시장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또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안에서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하림 씨가 또 총정리 해주실 거죠?
네, 지난주 이제 중국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까지는 중국 증시도 좀 누워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요일 들어서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네. 상해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지난 금요일에 상해 종합지수는 이 전일 대비해서 1.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1% 정도 빠지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장 들어서서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심천 성분지수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심천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한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보였지만 성분지수가 금요일장에서는 무려 3.89% 이렇게 네.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2,59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홍콩 항생지수 역시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0.3%대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흐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금요일장만 딱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1.43%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 주간 흐름은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요일 들어서는 그래도 다시금 중국 본토와 홍콩이 모두 다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는지도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금요일 들어서는 배터리 쪽에 좀 자금 유입이 많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쪽에 몰린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배터리 섹터에 무려 96억 9천만 위안이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CATL이 지금 뜨고 있는데 네. 이 CATL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아가 지난 3일에 출시한 EV5 모델에 CATL의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원래 중국 CATL이 잘하는 거는 이제 LFP 저가형 배터리고 네.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CATL 배터리를 골랐다는 거죠. 그만큼 이 CATL이 이 시장 내에서 입지를 아주 공고히 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과당 경쟁 통제 정책이 나왔었던 태양광 쪽에도 자금이 많이 몰렸고요. 전자 쪽에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전자 쪽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도 금요일장 들어서는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SMIC, 화홍반도체 등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호라이즌 로보틱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계 쪽에서도 빨간불이 좀 켜졌는데요. 이 공작기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 부동산 개발 쪽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전시 등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놨던 건데 이 때문에 오늘 흐름은 어떨지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인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7,402만 온스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금 관련된 섹터 전반이 강세를 시현하는 흐름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금 흐름이 약했던 업종으로 넘어가 보자면 목요일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들도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나 백화점 섹터는 이제 순유출액이 18억 8,500만 위안을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주간 흐름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태양광 섹터 내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귀금속과 배터리 순서였습니다. 반면에 하락률로 살펴보자면 한 주간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이제 방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컴퓨터와 관련 그리고 금융, 전자제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대만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만 각권 지수는 1%대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1%대 강세를 보였고요.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는 무려 3%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TSMC가 오는 10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 8월 매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관세 문제도 있고요. 난징 공장의 면제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애플의 신제품 출하 시즌이 겹치는 이 AI와 애플, 이 AA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8월 매출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테리픽텍 종목들 금요일 흐름 어땠는지 마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1%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투자하는 자금을 남양 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양 자금이 11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누적 순매수 금액으로만 1,952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주가가 14%가량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9to5 맥이라는 IT 매체에서 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애플이 알리바바와 협력을 해서 이제 올해 내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어떨지도 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1.5%대 오름세를 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남양자금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동닷컴도 한번 챙겨보시면요. 2%에 가까운 1.9%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아디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1%대 상승부를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비아디의 지분율을 0.1% 정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뭐 아주 큰 지분은 아니라서요. 네. 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자동차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리자동차가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에 대해서 비상장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주총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자회사 지커와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소식인 거죠. 자회사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매량 목표치를 낮췄잖아요. 이 때문에 주가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었는데 네. 반면에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로 넘어가 보면요. 2%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도 약 91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8월 18일부터 무려 15거래일째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그래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보도로는 이 스타벅스 중국 사업 인수 전에 텐센트가 또 뛰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팔로우업을 좀 해보시죠. 네. 샤오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는 지난주 금요일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디즈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1%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SMIC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장에서는 4%대 거의 5%대에 가까운 이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에 나온 보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중심 배입항의 인수를 위해서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본토에서는 거래 정지가 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요일장에서 주요 지수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가 목요일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장에서는 2%대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이 차이넥스트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목요일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크게 빠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무려 6%대나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네. 과창판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대 오름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증시 이 급등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이 우려가 증시를 끌어내렸던 영향이 좀 있었던 목요일이었는데 이 조정이 금요일장에 들어서는 저가 매수세 등이 좀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던 날이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에서도 결국에는 이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갈지도 팔로우업을 좀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었던 특징주들 짧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HT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스트머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화리그룹인데 이제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이 나온 건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30년도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과 행사를 좀 육성하겠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스포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화리그룹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신발 OEM, ODM 그룹이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나 뭐 퓨마 등의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을 공급하는 업체로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 같은 소식에 좀 강세를 시현하면서 2.7%대 상승한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이 화신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무려 272% 급등한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300% 넘게 뛰는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밀 프레스 금형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고객사로 BMW 그리고 비아디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셨던 이 기업이고요. 전기차 산업 수혜까지 좀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장에서 공작기계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개장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중국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이야기를 가졌는데 자, 지금 하림 아나운서가 열심히 브리핑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 PD님께서 또 공약을 좀 유튜브 채팅에 네.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오늘 공약이요? 네. 동접자가 거의 70명에 근접하는 흐름까지 갔는데 100명을 돌파하게 되면 탕수육 먹으면서 방송해볼까 너무 좋아요. 제발. 찬성? 네, 완전 서인 씨는 찬성. 어때요? 거기에 뭐 꿔바로우도 같이, 마라탕도 같이? 마라탕도 같이. 메뉴가 다양하게 네. 더해지고 있는 정말 저희 이 중화권 증시 내용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 뭐 다른 경제 채널에서도 중화권 증시를 이렇게 다루지 않고요. 저희 맞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국내 유일의 이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그에 앞서서 개장 전략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 정말 꼼꼼하게 하림 씨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도 뭐 탕수육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빨리 정말 제발 한번 그날 와라 이렇게 응원을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업종별로 추이도 봤고요. 저희가 목요일에는 조금 중화권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었다면 일일 다 딛고 일어서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준 금요일 장이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보다 세부적인 이슈를 좀 만나볼 텐데 먼저 우리가 서희 씨랑 처음으로 만나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대만의 호나이 매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만의 대표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호나이, 영어 이름은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으로 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로 아이폰을 비롯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제품을 조립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만 100만 명이 넘는 대만을 대표하는 정말 제조 회사인데요. 이번에 폭스콘이 8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6,065억 대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다가오면서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대만 증시에서 요즘에 말할 게 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 개선 소식 덕분에 호나이가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됐습니다. 또 애플 신제품 출시로 TSMC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꼽히곤 하는데 이 폭스콘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는 9월 9일에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가 되고 정식 판매는 9월 19일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아이폰 17 공개 시점과 더불어서 이 폭스콘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콘 최근 주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폭스콘 지금, 최근 흐름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푹 꺼지는 부분이 2월이에요. 2월인데 다시 이제 4월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반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신제품 출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조금 내림세를 보였다가 이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폭스콘이 하반기에 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힘입어서 어떻게 좀 반격을 가져갈지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기업은 저희가 사실 뭐 지난주부터 해서 이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메이투안부터 해서 배달 관련 보조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참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샤오홍슈인데요. 이 샤오홍슈는 중국의 SNS 서비스입니다. 소셜 플랫폼 이 샤오홍슈, 레드노트라고도 불리는데 올해 순이익이 무려 3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아직 이게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재물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달된 수치를 보면 회사 가치가 이미 31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샤오홍슈는 단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요, 앱 안에서 쇼핑까지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알리바바 그리고 징동닷컴 같이 상장된 기업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과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온라인 소비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가지고 있는데 샤오홍슈가 SNS를 넘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꼭 들르는 검색 창구가 됐습니다. 여기 함께 보시면 지금 이게 샤오홍슈의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이나 패션 같은 제품을 먼저 샤오홍슈에서 그 리뷰를 확인합니다. 리뷰를 보고 뭐 비찌라고 하는데 그 비찌 칸에 들어가면 이렇게 좌르륵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리뷰를 확인해서 마음에 들면 알리바바 그룹의 이 타오바오나 징동닷컴에서 구매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리바바나 징동 입장에서는 이 샤오홍슈가 강력한 트래픽 파이프라인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샤오홍슈 안에서도 자체 쇼핑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직접 커머스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을 발견하는 단계부터 이미 샤오홍슈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샤오홍슈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알리바바나 징동닷컴과 같은 그러게요. 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약간 그런 음식과 관련된 핀터레스트를 보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느낌도 맞아요. 들고 저희가 화면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팅에서도 황새튜브님 폭스콘 대만 기업이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대만, 이 중국, 홍콩 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 영준님께서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선님도 그래서 아시아 쪽 이야기 들으러 옵니다. 이렇게 함께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만 전해드릴 맞아요.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말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게 뭐 미국에서도 MZ세대들이 말차 라떼 좋아한다, 뭐 코치 가방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해당 브랜드들이 많이 탄력을 받던데 중국에서도 MZ세대들이 픽한 이런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좀 굉장히 호화로운 취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중국 명품, 중국산 명품의 부상입니다. 명품 시장에 요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조사에 따르면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글로벌 명품의 대체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 주얼리 브랜드 이 라우프 골드가 급부상했습니다. 고객의 80%가 동시에 까르띠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소비하는 층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이 토종 브랜드가 명품의 소비층이랑 겹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중국 1층 매장을 좀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게 있는데 같이 라우프 골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으로 된 주얼리만 파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금으로 도배돼 있어서 저기를 약간 누가 갈까? 약간 우리나라 궁금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저희 취향은 아니죠. 네, 금을 너무 막 두르고 다니지 않으니까 금만 파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품질도 이제 서구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유럽 브랜드의 전통적 우위가 조금씩 약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명품 업종 주가에도 점점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라우프골드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우프골드가 지금 금이 요즘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또 이렇게 탄력받고 뜨고 있죠. 있는데, 그쵸.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거와 또 더불어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일장에서는 3%대로 마감을 했고 5일 흐름만 봐도 이제 계속 이게 빨강색이 상승인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우프골드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에서 얼마나 좀 명품과 관련해서 얼마나 호화로운 취향을 가져가는지 여기에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까지도 함께 맞물려서 어찌 보면 좀 두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현상이 맞물려 있는 게 지금 라우프골드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술과 관련된 섹터 종목을 많이 봤다면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도 함께 시선을 돌려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번에는 또 IPO 내용도 있어요, 솔 씨?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전기차 업종이 굉장히 많이 떴었고 다시 약간 약세가 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칠우이 자동차가 IPO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대형 칠우이 자동차라는 대형 IPO가 나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받았고 조달 규모는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칠우이 자동차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최근 신흥시장 수출도 활발히 늘리고 있는 업체로 꼽히는데요. 이미 지리자동차, 비아디 등과 함께 중국 전기차 붐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이 자금 조달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중국 칠우이 자동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해외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 같은 신흥국에 일찍 진출을 해서 현재 공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차는 칠우이라는 이미지를 그쪽에서는 굳힌 모습이고요. 또 엑시드, Z2 같은 서브 브랜드를 통해서 SUV와 프리미엄, 신흥국 맞춤형 모델까지 세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연구 개발을 강화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과 내구성까지 인정을 받았고 비아디의 기술 중심 전략이나 지리의 고급화 전략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칠우이만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내에서 저가 경쟁을 좀 막는 분위기죠. 맞아요. 요즘 중국의 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가성비 브랜드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정말 브랜딩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요즘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칠우이 자동차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장을 계획한다고 밝혔는데 이 칠우이 자동차도 중국 전기차 업종처럼 성장을 하다가 한계점을 맞을지 아니면은 이들과는 다른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칠우이 자동차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화권 증시를 투자를 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선택지가 좀 다양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맞아요. 종목 발굴을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IPO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저희가 서희 씨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우이 자동차 살펴봤고 자, 중화권 증시 지난주에 이 시황 그리고 깊이 있는 이슈까지 김서희,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월요일입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8월 수출입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월요일 장 시장 관전 포인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8월 수출입 지표 발표 예정인데요. 블룸버그 데이터 예상치 살펴보면 수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증가율은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수출 증가율 좀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이게 7월 수출 증가율, 지난달 수출 증가율 보시면 7.2%로 좀 예상치를 좀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이제 선수출 주문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컸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세금 정책을 좀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 7월 7일 날 세무총국이 기업 소득세 납부신고 조정 발표를 했고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수출 대리업체가 선납금 신고 시에 실제 위탁, 수출 기업 정보 및 수출 금액을 이제 동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8월 달에 한국 화물 물동량이 또 전년 동기 대비 한 6.3%, 특히 섬유 방직이나 자동차, 석유 가공 이런 전문 설비 업체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살펴봤을 때 수출은 좀 지표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오히려 내수 부진이 좀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수입 증가를 좀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8월 수출입 지표 발표 이후에는 재차 이제 소비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상대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수치 정도가 발표가 되면 중국 증시는 기존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세를 보였던 이런 IT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은 좀 계속 이번 주도 계속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제약업종의 강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는 사실 저희가 제일 좀 주시했던 이벤트가 전승절이었는데 이 전승절 끝나자마자 중국이 이를테면 뭐 광섬유 거의 80% 가까운 관세 부과 이야기까지 나와서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불이 붙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거든요.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번 전승절이 중국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중요 회의였었고, 그 이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미 연대를 좀 더 강화를 하는 이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와 그 수장들과 같이 이제 단상에 서는 이런 쇼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관세는 이제 11월까지 상호 관세가 이제 유예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지속적으로 관세 핑퐁 게임은 좀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신경전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전승절인 전에 이제 현지 시간 29일에 트럼프 정부가 먼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할 때 미국의 그 허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치들을 일부 이제 폐지한다라고 이제 밝혔던 부분들이 중국에 굉장히 조금 좀 신경을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반도체거든요. 사실 또 전승절에서는 중국이 이제 5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러시아 수장과 같이 단상에 오르면서 반미 연대를 더욱더 이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바로 또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토류라든지 필수 소비재 부분일 텐데, 그래도 이미 이제 양국 간에 이런 네.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토류나 반도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일정 부분 합의를 했고, 다만 자잘한 이런 소규모 관세 이슈는 좀 계속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리한 관세 전쟁이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각기나 경제 상황에서 안 좋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양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번지지는 않을 선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관세 전쟁을 아마 지속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만큼 크게 다투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한편 중국도 참 부동산이 이게 정말 큰 숙제인데 지방 정부에서는 조금씩 계속해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 확실히 영향을 줄 걸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지난 이제 5일에도 보면은 8월부터 이제 북경이나 상해나 소주 이런 대도시에서 구매 제한 완화라든지 보조금 지급 정책을 이제 할 거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밝혔고요. 뭐 북경시도 외곽 지역의 뭐 주택 구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 공적금 등 이런 제도를 개선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놨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 이 일선 도시들은 이미 지난 4분기부터 굉장히 부동산 그 규제 완화 정책들을 강도 높게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전통적으로 또 중국이 9월과 10월은 부동산 거래 성수기로 또 들어가다 보니 이제 반등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량이 9월 들어서 다시 좀 소폭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요 회복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리긴 합니다. 이게 이제 신용 상태가 위태로운 부동산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거래량 회복이 이게 늦다 보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8월에 이제 헝다가 상패를 했었고
중국의 이제 2위 기업이었던 이 비구이안도 이제 그동안 연기했던 청산 심사가 이제 내년 1월에 또 있다 보니 헝다와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진행된 분양 프로젝트들이 일부 이제 중단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떠안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부동산 수요 개선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그런 상황이다. 중국 가게들도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인 부분도 일부 굉장히 컸을 텐데, 이러한 자금들이 또 최근에 보면은 주식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 개선 속도가 올해까지는 좀 계속 이렇게 더디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반적인 시장 추이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그리고 조금은 걱정할 만한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마지막으로 최근 이 시장이 과열됐다가 조금은 가라앉는 분위기가 아니냐. 아니다. 이제 국경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소비주 등 주목할 만한 섹터는 있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오늘 개장 전략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에 대한 관점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사실은 이제 중국 본토 증시 CSI 3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전승절은 이제 3일과 4일에 이제 한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주로 이제 방산주 위주로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 대신 이제 5일에는 이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을 이끈 업종을 보면 IT, 전고체 배터리, 헬스케어, 중국 정부의 전략 산업들이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신청거래소에 상장된 중국판 나스닥 지수인 이 차스닥 지수가 연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IT나 제약 등의 이 산업들은 지속적인 모멘텀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기업 유니트리가 4분기 IPO를 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딥시크도 R2 발표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10월에 정치혹회의 사중전에 굵직한 산업 이슈들도 앞두고 있어서 첨단 기술 산업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이제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항공 등 여행 관련주도 동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어쨌든 그 국경절 이런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소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첨단 기술 산업 상승세도 정책 이슈 모멘텀으로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고 저희는 10월을 앞두고 항공주와 여행주에 대한 관점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략에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개장이 다가오는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해봤고요. 채팅에서는 중국어 잘하는 김서희 아나운서 그리고 시황 총정리해주는 이하림 아나운서에게도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중화권 증시 타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